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제 곧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번 새해에는 다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매년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전 그 3일만이라도 계획을 갖고 공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 중에 3일이라도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니 그만큼 지식도 체력도 늘잖아요. 또 알아요? 하다 보면 재미있어서 3일이 6일이 되고 한 달 1년이 될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영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요. 그건 바로 슬기로운 영어 공부, 이 책에 있답니다. 이 책은 루나 티처라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선생님은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영어를 좋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시험에 나오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거라고 해요. 영어가 뭔지,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역사를 알고 영어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성학을 배우면 영어의 원리가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영문으로 쓰인 영국 문학, 미국 문학까지 읽으면 진짜 영어의 맛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아서 3편에 걸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영어 울렁증이라는 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어렵고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책을 듣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했던 영어 교육. 개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1882년에는 조선과 미국이 첫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교를 맺어야 하는데 제대로 통역할 조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청나라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교를 맺었습니다. 청나라 사람이 영어를 듣고 청나라 말로 통역해주면 청나라 말을 알아듣는 조선 사람이 이를 해석해서 다시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번거로운 의사소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통역 구조는 많은 오해와 불편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수교도 수교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교역 또한 걱정이었겠지요. 번번이 청나라 사람을 불러 불편하게 대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조선의 고민도 깊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국제적인 회의나 모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외국 어딘가에 사절단을 보내려 해도 도통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일본인이나 중국인을 조선 대표로 보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올지도 모르고 설령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오더라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슬슬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국제 무대로 나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교역과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고종 황제는 한미 수교 다음 해인 1883년에 동문학을 만들어 영어 통역관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조선에도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동문학이 건립되었던 그해 7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교사절단은 세계적인 도시 뉴욕을 방문하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구와 전기의 발명 덕분에 뉴욕의 밤은 화려하게 빛났고 기다란 기차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철로를 힘껏 달렸습니다. 이들의 미국 경험담은 고종 황제의 마음도 움직였는지 그로부터 4년 후 조선 왕실은 의대의 순이라 불리는 에디슨의 전등회사와 계약을 맺고 동양 최초로 경복궁에 전기불을 밝혔습니다. 1886년이 되자 고종 황제는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터에 조선 최초의 관립영어학교인 유경공원을 세웁니다. 유경공원의 미국인 교사들은 프린스턴, 오베린, 다트머스 등 인류 학교를 나온 재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영어 원서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강의도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우리말을 못하시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완벽한 영어 몰입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고종 황제는 직접 유경공원을 찾아가 영어시험 감독을 하기도 하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관직도 내릴 만큼 영어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였습니다. 선교사들도 줄줄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등 여러 서양식 학교들을 세워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으니 영어를 배우는 조선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다 차지 않은 영어 학교가 없을 정도로 당시 영어 열풍은 가히 상상 초월이었다고 합니다. 정동 거리에는 영어를 말하면서 지나가는 한국인들이 있었다. 영어를 말하는 기생도 있었다. 영어 문패를 다는 사람도 있었다. 영어로 명함을 만드는 지방 군수도 있었다. 등의 목격담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가 조선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영어로 영어를 가르쳤고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 회화 실력이 무엇보다 간절히 필요했던 시기였으므로 문법이나 독해 공부보다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스킬 모두를 균형 있게 고루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실 오늘날의 영어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자 모두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영어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이상적인 영어 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은 아동용 한자학습서 아학편을 지석영과 전용규 선생이 편집한 책을 보면 우리말과 한자, 일본어와 영어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이스를 으라이스로 표기하고 오렌지를 오란쥐로 기록한 조선시대의 영어 교재를 보고 있자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보다 조상님들의 영어 발음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시대에는 영어 교육 방식도, 영어 선생님도,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이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영어 교육이었다고나 할까요? 조선시대에는 영어를 잘하면 출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관직에 오르기 유리했고 운이 좋으면 타고난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영어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 서자의 아들이나 찹쌀떡을 팔던 사람과 같은 과거 이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제학당의 교장 아펜젤러의 회고록에는 조선 사람에게 왜 영어를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변함없이 10중 8구는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씁쓸하기는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영어 실력은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자 출세의 기회, 그리고 입신양명을 위한 하나의 무기였을 것입니다. 원어민 선생님들은 회화 위주의 실용영어 교육과 몰입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부 학습자들은 출세라는 강력한 학습 의지와 동기를 바탕으로 열심히 영어를 익혔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국왕이 영어 교육에 앞장섰고 친히 영어 교육기관까지 건립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완벽하고 성공적이었던 조선시대의 영어 교육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일제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이상적인 영어 교육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주 부정적인 변화였으니 변화가 아니라 악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일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영어 회화 수업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본 영어 선생들은 절대적인 영어 실력이 부족했을 테니 그저 문법책만 주야장천 가르쳤을 것입니다. 문법책에는 억지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기괴한 한자식 문법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어 시간인데 난데없이 부정사나 관계대명사와 같은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아니라 문법 번역식 학습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영어 교육이 퇴보하고 벼랑간 한국 영어의 침체기가 도래하였습니다. 1920년 조선일보에는 보성교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거부했던 사건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일본인은 원래 발음이 불량하여 그 발음대로 배워서는 도저히 세상에 나가서 활용할 수 없으니 다른 조선 사람으로 영어 교사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영어 교사들의 발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됩니다. 수업 방식도 눈에 선하지요. 혹시 일본은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할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은 아닐까요? 외국인을 만나면 절대 영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본인들이 엉터리 영어 교육으로 교활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거스르면서 학습 효과마저 현격히 떨어뜨리는 일본 스타일의 영어 학습법은 결과적으로는 조선 사람들의 영어 흥미 및 실력 감소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어진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문법 시험 위주의 영어 교육도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일본식 영어 교육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본식 문법 용어를 사용하고 익히고 있다는 점은 특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학생들은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문법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도 있는데 일본 때문에 괜히 어렵고 힘들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속상합니다.